예, 제가 원래 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인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속도로 제가 지금 날아가고는 있긴 한데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그 출애굽 연대를 계산했는데요. 그때 이제 기준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거를 BC 970년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을 BC 970년으로 그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지금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침략했을 때 큰 도시를 먼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도시를 먼저 정복해요. 그리고 완전히 파괴를 시킵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이제 큰 도시에 가서 너희들 저 도시처럼 될래? 아니면 항복할래? 이러한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에는 아주 잔인했어요. 그런데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리아는 기록을 남기는데 엄청난 열정을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글자가 깨알같이 써서 그 연대를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연대기는 이 월식과 일식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천체 현상에 대한 기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정확한 연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리아 연대기가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기잖아요. 정확한 연대기니까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에 공동 사건이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전쟁. 자, 그러면 아시리아 연대기로 이스라엘 연대기를 정확하게 집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공동 사건이 첫 번째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라기스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때가 열왕기하 18장 13절에는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14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연대로 계산하면 BC 701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언제 왕으로 즉위했을까요? 14년 더해주면 되잖아요. BC 715년에 왕으로 즉위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사건이 언제냐면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3세가 북이스라엘의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것이 이 고고학적 유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흑색 방첩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들었을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가시게 되면 요게 예후가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인물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후 이름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성경 인물 최초의 인물이 예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살만에셀 3세가 즉위한 지 18년이 됐을 때고 예후는 이제 막 즉위하자 말자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 연대기로 보니까 그때가 몇 년입니까? BC 841년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즉위 연도를 알 수 있겠죠? BC 84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사용해서 지금 쭉 아시리아 연대기의 기초에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에드윈 딜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가장 정확한 아시리아 연대기의 기초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전부 정리한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에드윈 틸레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연대기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로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원래는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즉위하고 분열이 되죠, 왕국이. 그때 이제를 아시리아 연대기로 계산해 보면 BC 930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라 되어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즉위 연도는 몇 년입니까? 970년이다. BC 970년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 연대를 계산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연대를 쭉 BC 연대기로 변화낸 겁니다. 이제부터는 족장 시대와 이집트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그 야곱의 기념 묘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장사합니까? 세겜에 장사합니다. 저희가 세겜에 갔을 때 요셉의 가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에 보게 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흐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게 이제 나일강이 이집트 남쪽에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지중해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테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여기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무슨 이집트로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래쪽이니까 하 이집트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류 하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류에 해당되는 걸 상부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쭉 지류가 퍼지죠. 델타 모양처럼 삼각주 모양처럼 이루는 거기를 하부 이집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됐을 때는 상부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는 무슨 관을 썼습니까? 백색 왕관을 썼어요. 자, 그런데 하부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붉은색 왕관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이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떤 왕관을 씁니까? 백색과 적색 합쳐진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집트와 관련된 유물들 볼 때에 그 파라오의 모자를 보게 되면 어느 이집트의 파라오인지 통일 왕국의 파라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요. 역사 이래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이 나일강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일강이 백나일이라는 게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흘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고원에 있는 타나우에서 청나일이 발원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6,650km가 되는데 이 나일강이 뭐예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많은 비옥한 토사들을 끌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나일강 주변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씨만 뿌리면 이런 밀보리들이 아주 잘 수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가 이제 발달하고 왕국이 건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람하면 싹 쓸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집 땅인지 정확하게 경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물의 범람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리학이라든지 기하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됩니다. 여기 벽화에도 보면 줄자를 갖고서 지금 토지를 측량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한 왕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외세 침입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국 자체가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이집트는 항상 강성한 왕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 연대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성경 교사의 좀 견해와 그 다음에 이제 자유비평가들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집트 연대기를 형제 자매님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을 참조하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왕조, 1왕조에서 6왕조까지는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거나 역사학자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 기간이 부풀려졌다고 봅니다. 왜요? 자기 나라의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대의 이집트 역사학자 중에 뭐 마네토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도 부풀려서 만든 연대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이집트와 관련된 이스라엘 족장의 연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는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은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의 기초에서 이 시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왕조가 1왕조에서 6왕조가 되고 이제 왕조가 뭐 강력하다가 점점 힘이 쇠락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혼란기가 있겠죠. 요거를 제1 혼란기 또는 제1 중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10왕조 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제10왕조 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란기를 수습하면서 강력한 통일 왕국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11왕조, 12왕조를 중왕조라고 합니다. 이때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시기,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간 시기로 봅니다. 12왕조가 약해지면서 이제 혼란기를 맞이하는데 요 제2 혼란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자, 힉소스 의미가 뭘까요? 이방인 통치자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 통치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셈족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집트로 들어와서 우리 하부 이집트니까 삼각주죠. 거기에 정복을 해서 하부 이집트에 힉소스 왕조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디로 밀려갔을까요? 남쪽으로 밀려갔겠죠. 테베 쪽으로 가서 테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제2 혼란기다.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힉소스 사람들을 추방하고 이제 강력한 왕조가 세워지는데 18왕조, 19왕조를 신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니까 BC 1446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18왕조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 혼란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BC 332년에 누가 이집트를 정복합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신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 연대기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 연대기를 만들려면 누굴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시리아 연대기가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연대기이기 때문에 아시리아하고 이집트 간에 사건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 연대기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연대기를 특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에도 또 공동 사건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 연대기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리아하고 이집트 간의 공동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요.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르 바니팔 왕이 이집트의 타하르카 치세의 테베를 침공해서 약탈했다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타하르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성경에 누굴 얘기할까요? 디르하가를 얘기합니다. 디르하가. 성경에 기록된 파라오입니다. 이제 보면 이집트 역사가인 베로수스나 메네토도 기록하고 있고 아시리아와 바벨론 연대기도 기록하고 있고 이집트 유적에서 나온 왕들의 제이 횟수 등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시리아 연대기로 보면 BC 664년입니다. 자, 그러면 디르하가는 그 당시 제이 26년이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디르하가는 언제 파라오가 됐을까요? 26년 더하면 되잖아요. BC 690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로 즉위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의문이 돼요. 왜냐니까 열왕기하 19장 9절을 보면 아수르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입니다. 열왕기하에 이름이 나와요.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유다 왕국. 그때 라기스를 점령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디르하가가 유다 왕국을 지원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지금 출전을 한 거예요. 자, 출전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디르하가를 무슨 왕이라고 얘기하죠? 구스, 에티오피아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에서는 어느 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연대를 보게 되면 이때가 아시리아 연대기로 보면 BC 701년입니다. 자, 그런데 디르하가는 언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까? BC 690년이 되죠. 이것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쓴 책을 살펴봤더니까 디르하가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이 왕조를 25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25왕조는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스 왕조인데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의 황태자가 어디를 다스린답니까? 구스의 섭정 왕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인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제서야 이집트의 파라오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BC 701년에는 디르하가가 뭐예요? 구스의 섭정왕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BC 690년에 뭐로 등극해요? 이집트의 파라오로 등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에 가게 되면 디르하가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파라오의 이마에 보면 왕권을 상징하는 코브라가 보통 몇 개가 있죠? 한 개가 딱 있어요. 근데 25왕조, 구스 왕조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도 통치하고 구스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코브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거기에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이집트의 신성 문자로 디르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공동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제22왕조의 창시자 파라오, 역사에서는 쇼생크 1세다 이렇게 밝혀요. 자, 근데 쇼생크 1세는 성경의 누구일까요? 시삭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시삭 20년째에 그 시삭이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유다 왕국을 침략한 것이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 몇 년입니까? 제5년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이집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벽에 시삭의 승리 기념비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도 명패 안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시삭 왕이 즉위 20년째에 팔레스타인을 원정했을 때 점령한 도시의 이름들과 함께 유다 왕국을 점령했던 내용이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언제 즉위했죠? BC 930년이라고 아시리아 연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했죠. 자, 그런다면 르호보암 왕 제5년이면 몇 년입니까? 730년에 했으니까 970년에서 5년을 빼면 930년이죠. 925년이 되네. 여기에 써져 있네요. 자, 그러면 시삭이 20년째였으니까 시삭의 즉위 연도가 나옵니까? 20년 더하면 BC 945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집트 연대기를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왕조가 되는데요. 고왕조가 1왕조에서 6왕조까지인데 거대한 피라미드가 언제 건설됐을까요? 실제는 고왕조 때 건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시대라고 하고,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숭배했는데 여러 신들 중에서 이 고왕조 시대에는 태양신을 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섬겼던 태양신 혁명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아내를 얻잖아요. 그의 장인이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은 이게 이집트어고요. 헬라어로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헬리오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는 이 헬리오폴리스의 주신인 태양신 레를 또는 라라고도 하는데 라를 섬겼던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왕조 쿠프 왕이 건설한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왕조 때 11왕조 12왕조 때는 이제 제1혼란기를 테베의 왕이었던 멘투호텝이 재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테베의 신이었던 아몬하고 헬리오폴리스의 신인 레아하고 동등한 위치에 둡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이라 불러요? 아몬 레 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요 지도는 좀 중요합니다. 11왕조의 수도가 테베죠? 상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2왕조 때 하부 쪽으로 가죠. 멤피스의 수도를 청구하면서 요 시대가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혼란기 때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는데, 힉소스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시아에서 온 셈족이라면서요.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하부 이집트를 점령을 한 거죠. 여기에서
힉소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테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제2 혼란기 때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은 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된 저주 문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포로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손을 꽉질해서 뒤로 해서 묶은 형태의 그런 진흙 인형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파라오의 그 대적이 되는 도시 국가들 이름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주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술의 힘을 이용해서 반역자들을 제압하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의 이제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도시 국가 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근동의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조 시기 BC 한 1900년경에 그와 같은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이미 존재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왕조의 파라오들 때가 야곱과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언제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몇 세라고 얘기하죠? 17세 적어도 이후입니다. 17세에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BC 1898년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의 어느 파라오 때입니까? (1898년이니까) 여기가 됐죠. 아메네메트 2세의 마지막 그런 통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죠. 그때가 BC 1885년입니다. 자, 누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까? 세소스트리스 2세가 총리를 세우게 되고, 자, 거기에 보면 풍년이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총리 기간은 어디 때까지도 이어집니까? 세소스트리스 3세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세소스트리스 3세 때 12왕조의 최대 전성기였고 교역이 확대가 되고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 귀족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등용한 시기라고 이집트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풍년 7년, 흉년 7년이 그것이 예측이 됐을 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토지개혁을 하죠. 토지개혁을 하는 게 창세기 나옵니다. 토지개혁을 하니까 지방 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몰락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BC 1805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1805년이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아메네메트 3세 때 그가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2 혼란기 때 지금 이쪽 아시아 셈족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여기 삼각주에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아바리스를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람세스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와 관련된 그 성경 역사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서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집트의 제2 혼란기가 힉소스 왕조죠.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럴 가능성으로 뭘 추론했을까요?
자, 힉소스는 셈족, 아시아족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셉도 뭐예요? 셈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같은 셈족을 총리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비교하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약 연대기 전부 계산했죠. 거기에 보면 요셉은 BC 1915년에서 1805년에 사망해요. 생애 연도입니다. 자, 그런데 힉소스 왕조는 언제 시작이 됐대요? BC 1720년경에 시작이 됩니다. 자, 연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성경 연대기 한참 후에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자, 두 번째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뭘까요? 자, 힉소스 왕조는 어디에 왕국을 세웠습니까? 삼각주에 있는 하부 이집트의 왕국을 세웠죠. 그리고 상부 이집트에서는 테베 왕국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창세기 41장 41절 43절까지 보면 요셉을 어디에 총리로 세웁니까? 애굽 온 땅에 총리로 세우고 어디를 다스리게 합니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하는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대기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시기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죠. 출애굽 한 연대에서 430년을 더하게 되면 BC 1876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 했죠? 130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9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몇 살이죠? 30세라고 되어 있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이어졌죠.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창세기 45장 6절에 언제라고 합니까? 흉년이 발생한 지 2년째라 합니다. 자, 그러면 30세에 풍년 7년, 흉년 2년 합치면 몇 살이 됩니까? 39세가 됩니다. 결국 요셉은 야곱 몇 세 때 출생한 것입니까? 130에서 39세를 빼주면요 91세 때 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요셉 출생 연도도 계산이 되겠죠? BC 1915년이 되는 겁니다. 세겜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야곱이 그 팠던 우물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고 2,000년 전에 누가 이곳에서 물을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마셨던 곳입니다. 이곳이 세겜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우물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곳에 와서 우물물을 길러갔던 것이죠. 저희가 갔을 때 이곳에 이제 우물을 마셔봤어요. 지금도 4,000년 지났는데도 아주 신선한 물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30세 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총리가 됩니다. 자, 그때가 BC 1885년경인데 그때가 누가 통치할 때입니까? 세소스트리스 2세가 통치했고 그리고 이제 BC 1878년에 세소스트리스 2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제까지도 총리로 통치합니까? 3세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간 시기가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 이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아메네메트 2세의 마지막 통치기까지 그때 통치기에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사망을 합니다. BC 1805년이죠. 결국 누가 통치할 때입니까? 아메네메트 3세 통치 기간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연대 계산을 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이뻐해서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근데 그 고대에 채색 옷이 있었겠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BC 1900년경에 있었던 쿠눔 호텝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의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셈종 족장 이름까지 밝히는데 입사의 인도하에 37명이 입국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출입국에 지금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거기에 다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셈족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세소스트리스 2세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파읰이라고 하는 왕실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에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나일강에서 수로를 닦아서 파읰까지 나일 강물을 거기다 끌어들여요. 이 공사를 세소스트리스 2세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흐르 유셉. 바흐르는 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요셉 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왜 요셉 강이라 불렀을까요? 세소스트리스 2세 때 누가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7년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을 왕실들이 거주하는 파읰까지 요셉이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강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요셉강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다스립니다. 자, 근데 이게 일어난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반란하여 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보면 이집트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애굽의 왕국이 세워진 건 뭐밖에 없습니까? 힉소스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느 왕조 사람일 거다? 힉소스 왕조의 왕일 것이다. 실제 이제 힉소스 왕조가 세워진 게 BC 17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 한 8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힉소스 왕은 외국인이잖아요.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더욱 누구를 몰랐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요셉을 안다고 해서 존경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로 가게 되면 이 새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죠. 자, 삼는 목적이 뭐였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수적으로 많고 강해서 적들과 연합할 것을 두려워했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적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하부에 힉소스 왕국 세워져 있죠?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상부에 테베 왕국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가만히 이제 힉소스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아시아 샘족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국을 세웠죠. 자,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힉소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힉소스인보다 히브리인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아무리 히브리인들이 많아도 이집트 본토인보다는 더 많지 않았겠죠. 맞습니까? 그런 추론으로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힉소스 왕조가 확실하고, 그들이 요셉을 존경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후예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일단은 모세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출생이 BC 1526년에 출생해서 1406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BC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났다면 어느 파라오 때 태어났을까요? 아멘호텝 1세 아니면 투투모세 1세가 즉위했을 때 모세가 출생하겠죠? 투투모세 1세는 외동딸 하세수트 한 명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궁소실인 투투모세 2세가 이제 왕으로 파라오가 되는데, 하세수트가 볼 때는 뭐예요? 배다른 오빠가 되겠죠? 하세수트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세수트가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 사이에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궁소실인 투투모세 3세를 파라오로 세우고 누가 섭정해요? 하세스프트가 자기가 여왕이 돼서 22년간 섭정을 하게 되고, 이집트 연대로 보면 그때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1406년에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결국 어느 파라오 때까지 살았던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멘호텝 1406년이니까요. 여기에 3세로 들어가네요. 아멘호텝 3세까지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베 왕국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힉소스를 몰아내고 이제 통일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18왕조가 되는데, 18왕조의 그 파라오들이 아마도 히브리인들을 증오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힉소스 왕조는 무슨 족입니까? 셈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셈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세워진 18왕조의 파라오들도 같은 셈족 계열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증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파라오를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18왕조의 첫 두 왕인 아흐모세나 또는 아멘호텝 1세 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리죠. 이집트 모든 사람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모세 언제 출생하죠? BC 1526년에 출생하니까 그때 즉위하는 왕이 누굽니까? 투투모세 1세. 이때에 아마도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를 양아들로 입양한 이 파라오의 공주가 누구일까?
이제 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투투모세 1세의 외동딸인 하세스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세스투의 아버지인 이 투투모세 1세 때 즉위할 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욕하러 나왔다가 갓난아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을 못했죠. 그래서 이복 오빠 투투모세 2세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도 아이 없이 남편이 죽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다면 모세는 뭐가 될 수 있는 위치예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7년에 봤더니까 하세스투 여왕의 미라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세스투는 투투모세 3세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고, 나중에는 뭐예요? 여성인데도 파라오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장 헤어스타일 의복을 입었고 또 가짜 수염을 붙인 모습으로 BC 1482년까지 이집트의 여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세스투 여왕의 장제전입니다. 장제전은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제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여서 이집트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세스투의 장제전을 간답니다. 그런데 하세스투 장제전 바로 옆에 투투모세 3세의 장제전이 있는데 굉장히 초라하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세스투 여왕이 굉장히 강성한 여왕이었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이렇게 모세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뭐예요? 짧은 기간 누리는 거지만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뭡니까? 영원한 미래에 영원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세스투 여왕이 새겨져 있는 연회장인데요, 하세스투가 실제로 파라오의 복장을 하고 가짜 수염을 한 상태로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세스투가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었죠. 유일한 딸. 그래서 이제 투투모세 1세의 후궁소실인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하잖아요. 결국 이제 이복 오빠하고 결혼합니다. 자, 그 사이에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후궁소실인 투투모세 3세를 이제 파라오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세스투는 섭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세스투의 양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결국 투투모세 3세하고 모세는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였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예전 처음 구원받고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까?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는 게 나와요. 야,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한 명을 살해했다 해서 이 애굽에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야 할 사건인가? 그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투투모세 3세가 파라오였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모세하고는 경쟁 관계였죠. 그래서 어쨌든 투투모세 3세는 모세를 살해한 혐의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몇 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 파라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투투모세 3세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살아야 돼요? 40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투모세 3세의 가 BC 1504년에 즉위하죠. 그리고 1450년에 죽습니다. 자, 몇 년 동안 파라오로 있었습니까? 46년 동안 있었죠.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모세가 돌아오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투투모세 3세가 46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2장하고 잘 조화를 이루죠. 죄송합니다. 예, 54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54년을 통치했습니다. 예, 54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성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레크밀의 벽화에 이제 거기 벽화를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벽돌을 만드는 그 고된 과정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뭐까지 했습니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압제를 당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8왕조 말기에 아마르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뭡니까? 유일신을 섬겼습니까? 다신을 섬겼습니까? 다신 숭배를 했어요. 근데 아마르 시대에 오면서 아텐 신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유일신 종교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파라오들이 있는데요. 이 파라오들은 연대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 시대하고 사사 시대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증거의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왕조가 세워지는데 그때 19왕조 중에 유명한 파라오가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는 북쪽에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과도 10년 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 뭐를 짓게 하죠?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죠. 람셋,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설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사들이 뭐예요? 학자들이 람세스면 가장 유명한 왕인 누구? 람세스 2세 때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국고성 람셋을 건설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후에 출애굽이 있었겠죠?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BC 1250년경에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후대 연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메느랍타 때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정벌을 하고 이제 메네르타가 석비에 새겨가지고 자기의 이 전쟁 승전 기념에 대해서 거기에 쭉 기록을 해요.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최초로 국가로 등장하고 메느랍타에 의해서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아있지 않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최초의 근동 문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래쪽에 고대 이집트어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하나 다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연대가 언제일 거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주전 15세기다고 봅니다. 요거를 초기 연대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주전 15세기로 계산을 했을까요? 근거가 뭘까요? 성경이 근거가 된 거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경으로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전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사기 11장 26절이 이것을 지지해줘요.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거기에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그때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후부터 입다까지의 기간을 몇 년으로 밝힙니까? 300년으로 밝힙니다. 자, 근데 사사 입다는 언제쯤 활동했다는 겁니까? BC 1100년쯤 활동했어요. 자, 그러면 300년을 땡겨 보면 몇 년이 돼요? BC 한 1400년쯤 되죠? 자, 그럼 성경적 연대로 BC 1446년에 출애굽하고 광야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냈다면 가나안 정복 시작은 몇 년쯤이 돼요? BC 1406년쯤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사기 11장 26절도 출애굽 연대를 언제로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BC 1446년쯤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서술된 책에 보게 되면 BC 1446년으로 보는 것이 열왕기상 6장 1절 한 구절에 기초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사기 11장 26절로 보더라도 이 BC 1446년을 출애굽 연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전 13세기설은요 거기에 비해서 후기잖아요. 그래서 후기 연대설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BC 12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히브리 노예들을 사용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 람세스라는 이름으로 볼 때 언제다?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건설됐다. 그러면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후기 연대설이 지지를 받는 근거들을 있었어요. 그 근거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넬슨 콜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그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발굴을 해봤더니까 요단 동편 고온 지대에 언제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대요? BC 1300년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BC 1406년에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누가 거주하기로 결정이 되죠? 루벤하고 가드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BC 1400년경에 사람이 살았던 유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글록은 1300년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다면 결국 BC 1250년경이 맞다 이렇게 근거를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국고성 피돈과 람셋은 아마도 람세스 2세 시대에 건축이 됐을 거다. 그런다면 출애굽은 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나안의 도시들과 성읍들이 대규모의 파괴가 있고 약탈이 강범위하게 진행됐다 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시기를 언제쯤 얘기한다고요? BC 13세기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BC 한 1250년쯤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BC 13세기에 대대적인 파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네 번째는 메네르타 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메네르타가 5년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주전 BC 한 1230년경이 되겠죠. 그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원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네르타 석비 비문을 세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하고 그의 아들이 메네르타죠. 그러니까 그 아들 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 침략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정황 네 가지 근거로 후기 연대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오면서 이 후기 연대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후기 연대설은 뭐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경 기록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죠?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요. 자, 그러면 그 후에 돌아와서 그의 아들인 파라오 때 출애굽을 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출애굽을 했을 때 왕의 선왕은 적어도 몇 년 이상 통치해야 합니까? 40년 이상 통치해야 하는데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했다면 그의 아버지가 세티 1세거든요. 자, 세티 1세는 몇 년 통치를 했습니까? 14년을 통치했다면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넬슨 굴록이 요단 동편이 BC 1300년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후에 발굴을 통해서 32곳에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사람이 살았던 지역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970년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1300년 이전에 이미 정착한 인구들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반대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후기 연대설이 지금 입증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히브리인 노예들이 국고성 람셋을 건설했기 때문에 아마도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건데, 람세스 2세가 세운 도시가 아니라 람세스라고 하는 성이 기원이 적어도 언제 시대일 것이다. 중왕조 시대, 한참 이전 시대의 도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아바리스 지역에 람세스가 건설한 그런 성도 있고 그 밑에 지금 지층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건축 양식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시리아 팔레스타인 건축 양식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왕조 때입니까? 아시아 셈족이 들어왔잖아요. 셈족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나 이럴 때도 이미 여기에 람셋이라는 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람세스라는 지명은 옛날에 사용된 이름이나 훗날 이름인데 그걸 훗날 19왕조 파라오들의 이름으로 다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람셋이라는 게 있었는데 후대에 이제
19왕조의 파라오들이 와서 그 성을 다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레아라고 하는 그 학자는 힉소스 시대에 이미 뭘 사용했다는 겁니까? 람세스라는 그런 지명을 사용했다는 문헌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은 람셋은 출애굽기 1장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 47장 11절에 요셉은 야곱과 그 아들이 청착했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람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있었고 결국 출애굽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게 되면 여리고 폐허에서 발견된 유물이 어느 시대 거라고 밝혀졌다는 겁니까? BC 1400년경이라면 언제하고 일치가 되죠? 예, BC 1446년에 출애굽됐고 40년 강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와 일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네르타 석비가 언제쯤 겁니까? 사건이 BC 1230년이죠. 자, 만약에 람세스 2세 때 BC 1250년에 출애굽했다면 광야 몇 년에 해야 돼요? 40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직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메네르타에 가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했다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BC 1446년에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까지 아주 완전한 통치의 이스라엘로 건설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와 같은 시기에 메네르타가 가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했다는 것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우트라고 하는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토기 분석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발견된 토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독특한 문양은 언제쯤에만 짧게 사용했다는 겁니까? BC 1400년쯤에 짧게 사용되었고 이 연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연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미 이해가 되셨죠? 예, 출애굽 강야 40년 그걸 치게 되면 가나안 정복으로 국가 건설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결국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구약개론,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 학자가 이 부분을 쭉 다뤄요. 출애굽 연대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성경의 진술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출애굽이 BC 1446년경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적 자료는 초기 연대설이나 후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 도구마로 제시할 만큼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경의 진술과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을 잘 결합해 보면 초기 연대설 BC 1446년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